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책입니다. 화요일도 자세히 지나서 수요일 새벽입니다. 요즘 정치에 실망한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정치에 실망하고 염증을 느낀 사람은 정치를 외면하거나 냉소를 보내죠. 그저 세금을 내고 규제에 따르며 피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규제가 정 견디기 어려우면 외국으로 이주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지금 많이 떠났다고 그러더군요. 이들은 정치를 떠난 대중으로 바로 감춰진 대중, 숨어있는 대중입니다. 침묵하는 다수라고 흔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투표율이 50% 정도인 선진민주정을 보면 이 침묵하는 다수는 이제 각국에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사진이 있죠. 캠브리지 딕셔너리. 여기를 보면요. 이 침묵하는 다수, 사일런트 머저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자신의 다른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는 다수의 대중,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침묵하는 다수는 투표에도 심지어 여론조사에도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정치적 의사 형성에 일절 나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침묵하는 다수가 형성이 되면 권력은 무소불위로 나아갑니다. 적어도 절반 가까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니까요. 특히 빈부 갈등이 크고 좌우 대결이 심한 사회일수록 그렇죠. 어느 사회든 어느 나라든 빈부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부자다는 사람보다 많죠. 빈자는 늘 다수이니까 좌파가 권력을 잡으면 다수의 빈자에 기반해서 권력을 잡은 좌파들은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기존의 틀을 뜯어내고 새 질서를 만듭니다. 즉 빈부로 표를 가르면 어느 사회든 빈자가 많기 때문에 좌파는 권력을 잡기가 쉽고 지키기가 쉽고 그 권력을 행사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요즘 이 나라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권력은 문자 그대로 이제 무소불위죠. 제가 보기엔 명백히 위헌적 조치인 어제 나온 부동산 정책이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은 안정됐다며 자부하던 게 며칠 전인데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15억 집을 기준으로 빈부로 딱 갈라놓고 각종 고통을 부자 쪽에 안겨주는 방식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으로 가려면 이 나라 4%는 적으로 돌려도 된다는 거겠죠. 그들에게는 집 한 채 있는 은퇴 노인들은 안중에 없는 것일까요? 이제 누구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집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은퇴해서 소득이 줄면 그 집은 오히려 고율의 세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각종 제재로 엄청난 지미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정부 조치는 명백히 헌법 정신을 위반한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하나만 제가 짚고 가죠. 오늘 박은순 서울시장의 한 말이 참 놀랍더군요. 부동산 불평등은 보수 정부 탓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 박 시장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 불로소득이 아닌 게 뭔가요? 제가 정말 따지고 싶지만 솔직히 따지기도 싫은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모든 주택은 이제 공동소유로 해야만 합니다. 자,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건 이것뿐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죠.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것도 헌법을 무시한 데서 나온 발상입니다. 그걸 검찰개혁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죠. 따지고 보면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는 것도 북한 비핵화를 미북 회담에 맡겨놓은 것도 자유민주주의 아래 평화통일을 명령한 헌법정신과 대통령이 국가의 계속성을 책임진다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거죠. 그런데 이번엔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헌법상 상권 분립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정 의원은 불과 1년만 전이죠. 2017년 7월까지 국회의장을 지낸 분입니다. 2016년 12월 9일이죠.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때 방망이를 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한 국회의장이 그 다음 정권의 국무총리가 된다? 그러니 이 나라 국회가 대통령의 신여가 아니라면 감히 할 수 없는 인사라는 겁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대놓고 권력 분립을 무시한 행동을 하는가요? 참 대단들 합니다. 아무리 당정청이 한몸이라고 하지만 당대표를 지낸 일을 일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더니
이번엔 당 대표에다가 이 정부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일을 태연하게 자신의 수하인 국무총리 임명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문 대통령도 한마디는 했더군요.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 그런데 그건 주저할 문제가 아니죠. 불가능한 인사죠. 하긴 정세균 의원 자신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미 당대표를 하다가 산자부 장관으로 갔던 진력이 있죠. 앞으로 국회의장이 마지막 자리라 생각하고 중립을 지킨다 하는 말은 이제 쑥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를 찾는다며 김진표 의원을 총리로 낙점했다가 민노총과 참여연대의 반대로 철회를 했는데 이제 정 의원을 임명해서 비슷한 효과는 기대하게 됐습니다. 또 한 마리 토끼는 인기 없는 이해찬 대표 대신에 이낙연 총리를 당대표로 내세워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낙연 총리도 이제 차기를 본격적으로 노리게 됐죠. 하지만 아직 이 나라에서 전직 총리가 대통령의 반열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자, 조국이 어제 동부지검에 소환됐죠. 그건 뭐 조사받은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9시 40분까지였더군요. 그는 한 달여 장관 때 만든 공보규정 때문에 그 덕분으로 이번에도 언론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검찰청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이란 걸 냈더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수행과 관련된 내용이고 책임을 미루려 한 적도 없다. 서울중앙지검에서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준비한 말이 이렇습니다.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 잘못된 프레임일까요?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보도 중에 조국이 박영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했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우선 정무적 책임이라고 교묘하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 그게 정무적 책임으로 그치려면 감찰 무마 행위의 위법성이 없어야겠죠. 유재수의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그걸 감추려 감찰 중단을 지시한 거라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가 책임을 다하려면 유재수를 전혀 모르는 그에게 압력을 넣은 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혀야만 합니다. 어쨌든 오늘 조선일보는 인터넷판에 단독 기사를 하나 냈더군요. 유재수의 감찰 조사가 2017년 말 세 번째 조사에서 유재수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며 중단이 됐는데 그 이유는 자녀 유학비 때문이라는 보도입니다. 유재수의 두 자녀와 아내가 해외에 사는데 유재수가 유학비, 생활비 등을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누군가가 돈을 보내주는데 그래서 감찰반에서 그 계좌를 좀 보자. 그 계좌를 갖다 주겠다 해놓고 오리발을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유학비용 조달 방법을 지금 조사해서 계좌를 제출하겠다던 유재수가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찰이 무마됐죠. 검찰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미국의 형사사법 공조까지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돈을 보내준 자가 누군가가 밝혀지겠죠. 그러면 조국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배경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나저나 조국의 신병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문제를 결정할 사람은 윤석열 총장뿐일 겁니다. 윤 총장은 솔직히 이래도 저래도 이 정권에는 이제 미운 틀이 꽉 박히게 됐습니다. 조국을 구속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을 막으려 조국을 타깃으로 그의 가족까지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는 좌파의 공격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 반대로 조국을 구속하는 순간에 그는 이 정권의 변망덕한 자가 되어 영원히 타깃이 될 겁니다. 그래도 이만한 범죄에 연루됐다면 조국의 구속은 필연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모펀드 비리와 표창장 위조 등으로 처인 정경심을 구속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동부지검에서 조국이 구속되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국을 불러서 보충 수사를 벌이고 조국의 기소 절차를 밟겠죠.
어쨌든 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불행한 피에로가 된 셈입니다. 일가의 일가 모두의 일생을 파괴시킨 비극의 주인공이면서도 스스로 가면을 벗어 여러 사람을 웃겼으니 말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직도 궁금한 건 그가 그의 자리도 아닌 법무부 장관에 왜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검찰개혁이니 하는 숭고한 이상 때문이라는 소리는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장담하건대 강남 좌파들은 그런 이상주의자들이 아니라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자, 다른 뉴스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 임무를 완수하자. 이렇게 북한에 러브콜을 보냈던 비건 대굴 특별대표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으로 갔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 그런 말에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반면 김정은은 이달 하순경에 노동당 전원회의란 걸 열어서 미북 협상 종료를 선언할 거라는 예측이 우리 정보당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아마도 23, 4일경이겠죠. 문 대통령과 시진핑과의 회담이 성사될까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진핑이 튕기는 모양 같더군요. 아직까지 회담 성사 소식이 없습니다. 하긴 시진핑은 김정은이 좀 시끄러워야 자신의 위치가 부각될 테니 굳이 먼저 나서려 하진 않을 겁니다. 이래서 패를 먼저 읽히는 건 곧 패배로 직결된다는 것이죠. 트럼프도 궁지에 몰린 걸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탄핵 문제로 체면이 말이 아닌데 고민이 큰데 북한 문제까지 지난 2년 반이 무위로 돌아가 버리면 트럼프는 그 거래 기술자가 아니라 그 역시 패를 완전히 읽히는 호구인 게 판명된 셈이 되니 참 기가 막히는 반전입니다. 거래 기술자가 호구가 됐다? 트럼프는 그래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 되군요. 북한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느냐 하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언가 진행된다면 우리가 처리할 것이다. 이 말은 트럼프가 2년 반 전에도 썼던 말이죠. 어떻든 김정은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선택할까요? 무언가 하겠죠. 작은 불장난 말입니다. 제발 국지전 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언론은 이번 동창리 실험을 두고 북한이 다탄두 ICBM을 개발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는 외신입니다. 미국 미들버러 국제학연구소에서 나온 얘기죠. 글쎄요, 제 생각엔 북한의 ICBM 기술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재진입 기술도 아직 확보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번에 절대 함부로 전쟁 놀이를 못할 겁니다. 트럼프의 보복도 필연적이지만 이 게임을 문재인 정부 내내 해야 될 테니까 칼을 지금 뽑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공군은 참 기가 막히더군요. 이번에 도입한 F-35 전력과 행사를 했죠. 그런데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현재까지 10세대가 들어온 전투기인데 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게 너무 비굴해 보이는 건 아닌가 합니다. 그나저나 패스트트랙 법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선거법은 민주당과 친여 군소정당의 이른바 4-1이라는 이 괴이한 협의체안에서도 길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도 정의당의 처신을 꼬집었더군요. 심상정이 심상정안을 부인하고 있다. 이쯤 되면 선거법 코미디. 제목이 그렇습니다. 글쎄요, 코미디라기보다 비극이 아닌가요? 눈물겨운 비극 말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득이만만합니다. 문희상 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초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스튬까지 기르고 있더군요. 그런데 한국당을 황교안 당 일색으로 만드는 길은 착실히 밟아가더군요. 한국당이 지금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면 일이 어떻게 되는가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수 통합은 포기하는 겁니까? 완전히 물 건너간 겁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참 번개처럼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이제 기댈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